근데 동범 선배한테 팔로우 자, 봅시다. 자, 지울게요. 아이고.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니야. 아래인 발표가 너무 박하다. 너가 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 나는 네 이름 뺄게. 에? 에? 뭐? 아. 미안, 내가 먹을 뻔했네. 땡큐. 자, 그 다음 어디를 보시냐면 그 줌달책 순서로는 순서로는 10.9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여기 자, 우리말 번역은 뭐 상평형 그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영어 표현으로는 페이즈 다이어그램이에요. 이걸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뭐 상, 도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상, 그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여기처럼 상평형 그림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말은 이건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페이즈 다이어그램은 역시나 누구에 대한 거냐면 순물질이에요. 순물질이 아닐 때도 상도표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네, 있습니다. 그 혼합물에서도 저 페이즈 다이어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그 혼합물의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서 봤을 가능성이 있냐면 지구과학 시간에 나옵니다. 그 지구과학 시간에 그 온도 압력 조건에서 광물 형성되는 페이즈 다이어그램이 지구과학 시간에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선배들은 배웠다고 하던데 하여튼 그때도 나옵니다. 어쨌거나. 근데 지금 배우는 건 순물질에 대한 상도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 실험 장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실험 장치는 이렇게 자, 어떻게 세팅이 되냐면 어떤 그릇이냐면 기본적으로 피스톤이에요. 그러면 피스톤이란 얘기는 이게 열린 그릇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닫힌 그릇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피스톤은 열린 그릇이에요? 닫힌 그릇이에요? 철저하게 닫힌 그릇이죠. 뭐 이렇게 사이로 줄줄 셀 수 있으니까 알아서 답하세요. 뭐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스톤은 무조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닫힌 그릇이다. 여기 이제 어떤 물질을 넣는 거예요. 그 어떤 물질을 넣고 자, PEX가
여기 이제 외부 압력.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일종의 에어컨 세팅이라고 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 장치 등을 이용해서 온도 조절 장치를 걸어 가지고는 이게 그때의 온도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어떤 당연히 그냥 물질도 아니고 순 물질을 넣고 여기에서 압력하고 온도를 막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압력을 더 이게 힘을 더 줘가지고 고압으로 만들 수 있고 뭐 저압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온도를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실험 세팅에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P와 T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내부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는 뭐가 있느냐? 사실은 여러분들은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상태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상식적으로 알려진 상태인 기체, 액체, 고체.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넣어두고 온도도 변화시키고 압력도 변화시켜 가면서 어떤 조건에서 여기서 기체가 나오네, 고체가 나오네 등등등의 계산, 그 어떤 측정 결과를 이제 그 뭐냐면 그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 상도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 장치에서 벌어진 일이다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느 그릇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요? 닫힌 그릇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 어떤 순물질이 열린 그릇 속에 존재한다면 여기에 어떤 압력, 어떤 온도 조건에서 나타나는 어떤 상태가 상도표 그림에 나와 있는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상도표 그림에 나와 있는 모든 결과는 철저하게 닫힌 그릇에서 측정된 결과입니다. 근데 그게 그릇이 열려버리면 영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닫힌 그릇이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상도표 작성을 한번 해봅시다. 이걸 어떻게 만들어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한 물질 중에 하나가 물이니까 물 가지고 실험을 해보자 이런 말이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H2O를 놓고 당연히 순수한 H2O를 놓고 온도도 변화시키고 압력도 변화시키고 뭐 막 그래봤다고 치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실험을 압력하고 온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실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짜잔 X축을 보통 온도, Y축은 보통 압력으로 실험 데이터를 기록하는 거예요. 왜? 압력하고 온도 조건을 바꾸는 거라서.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익숙한 1기압으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즉 외부 압력을 1기압으로 딱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정 상태에서 만약 내가 여기를 2압 영하 10도씨로 유지를 했다고 치자. 영하 10도씨. 그러면 힘을 1기압으로 주고 온도를 영하 10도씨로 유지하면 이 안에 H2O를 넣어 두었을 때 이 H2O가 어떤 상태로 있을 거라고 내 눈에 관찰이 되겠어요. 바로 짜잔, 바로 아이스 상태로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내가 그 실험 결과 데이터를 파란 점, 노란 점, 빨간 점으로 구분을 할 텐데, 파란 점은 아이스, 노란 점은 워터, 그리고 빨간 점은 베이퍼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 온도, 이 압력 조건에서 저 피스톤 안에 들어있는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면 그냥 내 눈에 뭐가 보일 거다? 얼음이 보일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얼음이 보여요 라고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온도를 변화시키는데 편의상 온도를 약간씩 증가시켰다고 칩시다. 영하 9도, 10도에서 영하 9도, 영하 8도, 영하 10도 계속 이렇게 온도를 약간씩 올렸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 온도가 약간 변해도 여전히 내 눈은 아이스,
아이스로 있다가 난데없이 짜잔 0도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난데없이 0도씨에서 갑자기 아이스도 있기는 한데 갑자기 여기에 워터가 살짝 생기기 시작하더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일기압으로 놓고 여기를 0도씨로 딱 내버려 두면 분명 얼음도 관찰되는데 물도 같이 관찰돼서 여기다가 표기를 두 개를 하는 거예요. 이 온도, 이 압력 조건에서는 내 눈에 얼음도 보이고 워터도 보이더라 라고 쓰는 거죠. 그러다가 0도씨를 넘어서게 되면 갑자기 얼음은 싹 사라지고 물만 관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물만 보이네? 물 이라고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난데없이 100도씨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물이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에 수증기가 뽀롱 하고 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100도씨 일기압이 되면 여기 어떻게 물도 보이고 수증기도 같이 보이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온도를 100도씨에서 점점점 증가시키면 다시 또 110도씨, 120도씨 조건에서는 희한하게 물은 싹 다 사라지고 이렇게 증기만 보이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이런 식의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상도표 실험 세팅에서 결과를 관찰하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건 그냥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글만 깨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실험 데이터라는 거죠. 자, 그럼 일기압에서 실험을 했다면 그럼 일기압이 아닌 압력도 있을 수 있겠죠. 일기압보다 조금 작은 압력. 뭐 예를 들어 0.5기압. 아니면 일기압보다 조금 더 큰 압력. 뭐 예를 들어서 1.5기압으로 세팅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하면 그 결과가 뭐 이렇게 도시된다고 치자 이런 말이지. 아이스, 얼음 하다가 갑자기 워터 하다가 갑자기 수증기, 증기. 그리고 또 다른 압력 조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스 하다가 갑자기 워터 하다가 갑자기 또 증기. 아시겠죠? 그래서 마치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해도 좋냐면 왜 그 100원짜리 동전 같은 걸 종이 밑에다 넣고요. 연필로 위에다가 살살살 긁으면 어떻게 돼요? 그 종이 밑에 들어있는 물체의 모습이 살짝 그림으로 뜨죠? 아시겠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 온도를 바꿔가면서 그때 나타나는 관찰되는 결과를 여기다가 그냥 쭉 그리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묘법 형태로 점들이 찍혀 있을 뿐인데 이 점들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다량으로 찍혀 있게 보면 우린 여기다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뭔가 그림상에서 이 실험 데이터상에서 짜잔 이런 경계가 생기네. 이 실험 데이터상에서 짜잔 이런 경계가 생기네. 이런 걸 그림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실험 데이터를 구분하는 경계까지를 이렇게 가상적으로 첨부한 것, 이걸 뭐라고 부른다? 얘를 상도표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H2O가 아니라 뭐 이산화탄소, 뭐 다른 여러 기타 등의 순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실험을 쫙 해가지고는 데이터를 모아가지고는 관찰을 해가지고는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을 순물질의 상도표 그림이다 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뭔지 알겠어요? 그래요. 언제 운동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더 커졌어요? 그래요? 사람이 두께가 더 커졌는데 이렇게? 그래요? 자, 됐죠? 예, 지웁니다. 자, 지울게요. 지운다. 에이.
자, 세 번째. 자, 요 상도표에서 나타나는 보통의 성격들. 자, 상도표라고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막 얻어가지고 이제 그림들을 막 그려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 물질들에서 나타나는 그 상도표라고 하는 실험 데이터에 대한 특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겠죠. 잘 아셔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 기출에도 잘 나오니까 겸사겸사해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역시나 아주 흔한 물질 중 하나인 H2O의 상도표로 예를 들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2O 상도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압력, 온도,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구획으로 나뉘고요. 여기 데이터를 약간 더 그리면 여기가 보통의 압력인 1기압을 기준으로 여기가 0도씨, 100도씨, 그리고 이상한 점 하나가 생기는데 여기가 0.01도씨, 0.006기압. 그래프의 스케일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대소만 보세요. 대소만. 그리고 이상하게 점 하나 찍혀 있을 텐데 이때 온도가 374도씨, 압력은 218기압. 이런 데이터로 얻어집니다. 이때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중요한 어떤 포인트들에다가 약간 기호를 넣어 볼게요. 여기 이렇게 세 곡선이 만나는 것 같은 요 점을 T, 그 다음 아래로 이렇게 계속 확장되는 요 곡선을 A, 얘를 B, 얘를 C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할 거는 상도표에서 나타나는 복통의 성격. 1. 그래프상의 2D 영역에서는 언제나 이게 1이다. 자, 저기 이상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 참고로 대문자 P입니다. 얘는 그 압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여기는 원래 표현은 number of phases 라는 표현을 이렇게 이제 대문자 P로 쓰는 건데 의미는 이겁니다. 관찰되는 상태의 개수를 대문자 P number of phages라고 표현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상의 2D 영역. 자, 바로 뭐냐? 이렇게 곡선으로 갈라 놓았을 때 그 곡선으로 갈라 놓은 요 2차원 영역 있죠. 요 2차원 영역, 이런 2차원 영역들을 지금 2D 영역이라고 한 거예요. 그 2차원 영역에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바로 예를 들어 요 위에 있는 실험 데이터, 즉 이 위에 존재하는 모든 온도 압력, 모든 온도 압력, 모든 온도 압력 조건에서는 항상 뭐가 관찰된다? 아이스, 고체가 관찰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곡선과 요 곡선 구획으로 나뉘는 이 모든 온도 압력 조건에서는 워터 한 가지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온도 압력 조건으로 여기 온도하고 압력을 세팅을 하면 이 안에는 무조건 워터 한 가지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 실험 조건에서는 아이스 한 가지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겠어요? 상대적으로 이쪽이 저온이고 이쪽이 고온이니까 이쪽은 바로 웨이퍼 증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나타나는 온도 압력 어떤 조건에서건 세팅을 하면 이 안에는 수증기만 관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 2D 영역 사이의 교선. 왜 여러분 뭐 수학 시간에 교선, 교점 이런 말 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두 2차원 영역 사이의 교선 위 실험 조건에서는 놀라웠게도 언제나 넘버 오브 페이지가 입니다. 자, 교선이라는 게 어디겠어요? 바로 요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즉 뭐냐면 이건 얼음이 존재하는 실험 조건이고 이건 물이 존재하는 실험 조건인데 이 교선이라고 하는 건 목들은 뭐겠어요? 바로 얼음과 물이 존재하는 실험 조건의 공통 부분인 거죠. 교집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험 조건에서는 무조건 얼음과 아이스 두 상태가 같이 여기에 내 눈에 보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저 교선 이에서는 넘버 오브 페이지가 왜 일까요? 이유 따윈 없어요. 그냥 내 눈에 두 가지가 보이니까 두 가지라고 쓴 거예요. 마치 이건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은재가 은재인 것을 증명하시오. 자, 증명돼요, 안 돼요? 그런 거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진짜로 이런 온도 압력 조건을 세팅을 하면 예를 들어 여기 이 온도 압력 조건에서는 아이스와 워터가 무조건 같이 보인다고요. 그냥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를 그냥 쓴 거밖에 없어요. 즉 증명해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런 거니까 지금 써드린 이런 모든 말씀들을 싸그리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걸 사람들이 그냥 저렇게 적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2D 영역 사이의 교선이 실험 조건은 언제나 넘버 오브 페이지가 인데 재밌는 건 이렇게 바로 둘러싸는 2D 영역의 성격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뭔 말이냐? 우선 첫 번째 1. 곡선 TA 요거. 자, 그럼 곡선 TA는 누구와 어느 영역의 교선이에요? 바로 아이스와 수증기의 교선이죠. 그럼 TA라는 이 온도 압력 조건에서는 항상 누구하고 누가 공존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저기에 있는 솔리드와 가스가 뭐 한다는 얘기죠? 공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첫 번째 얘는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승화곡선. 그래서 TA 곡선을 승화곡선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 승하는 누가 되고 누가 되는 걸 승화라고 하죠. 고체 기체 사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승화라고 하죠. 그래서 TA 곡선의 온도 압력 조건에서는 솔리드하고 가스가 공존하기 때문에 여기서 승화가 되나? 해서 쟤를 승화곡선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바로 고체 혹은 저 경우는 얼음이겠죠? 솔리드의 증기압 곡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솔리드의 증기압 곡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기압 어떻게 정의되죠? 증기압 어떻게 정의되냐면 첫 번째 닫힌 그릇. 두 번째 뭐죠? 증기압 공존. 세 번째 뭐죠? 상평형. 즉 고체하고 액체가 있는 상태에서 변치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측정된 압력이 있겠죠. 그게 증기압이지. 그래서 이걸 알아먹으려면 증기압의 정의를 알아야 해서 저번 시간에 증기압 정의를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 증기압 곡선은 얘를 수식화할 수 있어요. 실험 데이터로 얻은 거지만 이 그래프를 요 실험 데이터를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로그 P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SUB 점 T분의 1 더하기 R분의 델타 S SUB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 아파. 아, 긁혔어요. 아이고. 됐다. 자, 저 SUB가 뭐예요? SUB. SUB가 뭐예요? 아, 몰라. USB요? USB의 다른 표현. USB요. 승화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승화를 서블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블리메이션에 SUB를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뭐 이름을 붙이자면 얘는 뭐 승화열 뭐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요. 얘는 뭐 승화 엔트로피 라고 번역해도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이식 썼었죠. 근데 어디에서만 썼었냐면 증발 과정에 대해서만 썼잖아요. 근데 증발이 아니라 이렇게 승화 과정에서도 이 수식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 그래프를 이 수식에 근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곡선 TA가 뭐다? 바로 승화 곡선이다. 됐죠? 됐어요? 자기 이름. 자기가 이상한데? 자기가 서준이. 자기 뭐더라? 서경이라고요? 영현? 영현. 서준. 무려 20명이나 있는 이서준. 그래? 알았어. 영현이 알겠죠? 세민이 저기 있고. 승춘. 영현이? 지원이 저기 있고. 그다음에 부승이 저기 있고. 수아. 그다음에 이서준. 이서준 저기 있고. 많이 다르네. 그다음에 은재 있고. 지후 저기 있고. 그다음에 건우 저기 있고. 민선이 저기 있고. 서구 저기 있고. 그렇지. 그래, 됐다. 자, 다 썼죠? 지운다. 그다음 지운다. 찍을게요. 지운다. 에이. 그다음 두 번째 곡선 TAS니까 그다음 곡선 TB. 자, 곡선 TB는 누구하고 누구가 공존하는 거겠어요? 바로 저기에 있는 얼음하고 물, 요 두 개가 공존하는 실험 조건이겠죠. 자, 그러면 저 물하고 얼음이 공존하는 저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느냐? A. 물과 얼음이 공존하니까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증발곡선. 아까 TA는 승화곡선이라고 했죠? 얘는 이제 보시다시피 그 뭐냐면 물 아니 증발 바보야 증발 이게 무슨 증발이야? 증발 증발이야. 어떤 말을 쓰냐면 용융 용융이란 말 아시겠죠? 열을 가해 녹일 때를 용융이라고 하죠. 그래서 용융곡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열을 가해 녹이니까 그때의 온도를 우리가 녹는 점이라 할 수도 있어서요. 얘를 녹는 점 곡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용융곡선 혹은 녹는 점 곡선. 이때 아까 전체 증기압이 1기압일 때의 온도를 우리가 정상 끓는 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H2의 경우 100도씨가 정상 끓는 점인데 마찬가지로 그 압력이 1기압일 때의 어느 점은 또 이제 뭐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정상 녹는 점이라고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정상 녹는 점 묘하게도 이렇게 됩니다. H2의 경우는 보시다시피 압력이 증가할 때 녹는 점이 감소하죠. 자, 그걸 어떻게 지금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점 위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녹는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이 그래프에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짜잔 압력이 증가할 때 이 데이터로부터 이 데이터까지 짜잔 온도가 감소하는 걸 그래프로부터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데이터를 사이에서 그럼 이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의 차이가 뭐지? 압력을 증가시켰더니 온도 데이터가 감소하고 있구나를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뭐 이유는 나중에 달더라도. 그래서 그걸 지금 이렇게 말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상황을 수리적으로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 델타 P, 델타 T, 델타 P, 델타 T. 이게 이제 어떻게 표현되냐면 사실은 델타 P 좀 더 이렇게 쓸까? 뭐 할 것 같다고요? 아니. 뒤질 것 같다고요? 뭐라고? 나 때문에요? 지원 미안해요. 배고파서 뒤질 것 같다고. 배고프다고요? 왜 점심을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뭘 먹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진짜로요? 키 크려고 그러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때 얘를 표현을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수식의 의미는 자, 이렇게 미분기어로 표현하는 게 수리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될 텐데 바로 저 그래프상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일반적으로 어떤 꼴로 나타나냐면 이런 꼴로 나타납니다. 델타 V, 델타 S. 원래 이런 꼴로 표현이 됩니다. 자, 요건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러면 어쨌거나 보시다시피 압력이 증가할 때 온도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요 데이터와 요 데이터 언저리에서 뭘 구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면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그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겠어요? 음수가 되겠어요? 음수가 되겠죠?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B에 대해서
이런 식의 해석을 만들어 붙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압 조건에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그 밀도가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무조건 커지겠죠. 뭐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종이 상자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 종이 상자가 있는데 외부에서 누군가 힘을 줘요. 힘을 주면 힘을 줘도 이 종이 상자는 그대로 버티나요? 아니죠. 힘을 주면 이렇게 탁 납작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보시다시피 이 상태하고 이 상태 중 어디가 밀도가 더 크겠어요? 당연히 이쪽이 밀도가 더 크겠죠. 알겠죠? 되게 이상한 게 아니고 전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에 대해서 항상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바로 H2O의 경우는 자 아이스보다 워터의 밀도가 더 커요, 더 작아요? 아이스하고 워터의 밀도를 비교하면 누가 밀도가 더 커요? 워터의 밀도가 더 크죠? 그걸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물이 있을 때 아이스를 넣어 놓으면 아이스가 물에 가라앉아요, 떠요? 이게 뜨죠? 그럼 물에 뜬다는 얘기는 누가 더 고밀도란 얘기예요? 물이 더 고밀도고 아이스가 저밀도란 얘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육각구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육각형 구조를. 아, 육각형이요? 왜 육각형이 되는데? 수소결합 때문에. 수소결합이 어떻게 해요? 모르겠네. 진짜로요? 자, 왜 워터의 밀도가 더 크냐? 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바로 수소결합 때문이에요. 그러면 수소결합이 뭔 일이 있는 거냐면, 뭔 일이 벌어지길래 수소결합이 관여해서 얼음의 밀도가 더 작아지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어디 지우지? 자, 이 위에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지워요. 지운다. 지울게요. 이야.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표선 위에서 넘버 오브 페이즈 2 거기다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두 번째 이 곡선 TV. 자, 예. 뭐라고? 아니에요. 네네. 맞지 않나? 네. 이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dp dt가 델타 S 델타 V니까 음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수소결합하고 무슨 관계냐?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거 기억나요? 수소결합의 최적 각도가 몇 도라고 했죠? 120도. 퀴즈 봤잖아요. 수소결합이 일어날 때의 최적 각도는 180도라고 했죠. 물론 180도가 나타나지 않아도 수소결합은 가능해요. 하지만 180도가 나타날 때 수소결합이 가장 좋아진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언제 180도냐면 어떤 물 분자와 또 다른 물 분자 사이에 요 산소가 마이너스, 요 산소가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수소가 플러스라고 할 때 요렇게 지금 하이드로진 본딩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어디가 180도냐면 요거, 이게 180도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180도는 180도인데 봅시다. 당연히 워터보다는 아이스에서 요 하이드로진 본딩은 잘 일어날까요? 아니면 효율적일까요?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겠죠. 왜냐? 워터는 액체이기 때문에 분자들이 유동적으로 막 움직여요. 근데 아이스는 고체니까 분자들이 움직이기 어렵겠죠. 그러면 막 돌아다니는 분자들 사이에서 180도를 만들어주는 게 편하겠어요? 가만히 있는 애들에서 180도를 유지하는 게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스 쪽에서 이 180도가 잘 나타나기 때문에 그 수소 결합이 가장 최적화되어 나타나는 구조가 바로 얼음이라고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게 밀도하고 무슨 관계냐면 여러분 레고 만들어 본 적 있죠? 근데 레고 만들어 본 적 있어요? 레고. 아마 덴마크가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이 아닌가 싶은데 아마 덴마크 상품 중에 최고가 레고가 아닌가 아마 싶은데 그 레고를 만들 때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예요? 뭐 레고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레고 가지고 뭘 할 줄 있는지는 알죠? 그 레고 가졌을 때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예요? 아, 부술 때요? 부술 때요? 글쎄 뭐 역시 이건 사람의 취향의 문제라서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글쎄요 내 기분에서는요 레고가 가장 즐거울 때는 언박싱 이 제일 기뻐요. 이게 레고가 이게 상자도 막 알록달록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야,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상자를 딱 여는 그때 제일 기뻐. 그리고 나서 아닌가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또 오히려 레고는 다 만들고 나면 좀 허무하죠. 다 만들고 나면 이거 뭐 갖고 놀기도 그렇고 어디 전시회 놓으려고 그러면 뭐 이렇게 공간도 필요하고 부승이는 레고 많이 가지고 놀았어요? 그렇구나. 아니 뭐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덕후가 되는 거죠. 레고로 집도 만들고 막 하는 거죠. 어쨌건.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뭐 레고가 재밌다 없다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레고 상자를 딱 열면 부품들이 우수수 나오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조립했죠? 조립물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만든 애를 다시 상자에 넣으려고 하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정말로요? 레고가 조형물로 만들었는데 그걸 다시 상자에 넣으려고 하면 상자에 고스란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가죠? 그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품으로 쪼개져 있을 때는 부품과 부품 사이의 각도가 제한되어 각도가 내 맘대로예요. 부품으로 있을 때는 내 맘대로죠? 건이 아까보다 계속 자더라고요. 자, 어쨌건 이제 부품대로 따로따로 있으면 그 부품이 내 맘대로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품들의 각도가 제한되지 않으면 부품들은 상당히 고밀도로 모여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레고 조각을 만들어서 블럭들을 붙인다는 얘기는 블럭과 블럭 사이의 어떤 각도가 됐건 그 각도를 유지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 각도가 유지되어 계속 그게 최적화되어 나타난다면 어쩔 수 없이 각도 유지 때문에 블럭과 블럭 사이에 빈 공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레고를 맞춰서 조형물을 만들면 무조건 밀도는 커져요? 밀도는 작아져요? 무조건 밀도가 작아지니까 다시 원래 상자에는 절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뭔 말이다? 워터보다 아이스에서 수소 결합이 효율적인데 그러다 보면 아이스가 만들어지게 될 때 효율적 수소 결합이 나타나게 되면서 즉 각도 제한이 생기는 거죠. 이런 각도 제한 때문에 항상 밀도가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물보다 얼음의 밀도가 더 작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저 각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육각구조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육각구조도 바로 밀도가 감소하면서 생기는 어떤 형태일 뿐인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소결합에서 저렇게 각도 제한이 생긴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고압 조건에서 더 고밀도 상태로 존재해야 되는데 H2O는 아이스가 아니라 워터가 더 고밀도 상태예요. 그러면 요 밑에 쓰시면 돼요. 요 밑에 이제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이렇게 즉 압력이 증가할수록 뭐를 더 선호한다고요? 워터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면 워터를 선호한다는 얘기는 그 말은 얼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녹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잘 녹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잘 녹는다는 얘기는 어느 점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점이 감소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뭐 할 때? 압력이 증가할 때. 그러면 델타 P가 양수겠죠? 근데 온도가 감소한다. 그럼 이건 델타 T는 음수겠죠. 즉 양수를 음수로 나누면 음수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곡선 TB의 접선의 기울기는 저런 식으로 나타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수식의 의미는 뭐냐? 이 수식의 의미를 이름을 클라페이롱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자, 저기에 있는 클라페이롱 이퀘이션에서 엔트로피 변화 자, 누가 된다고 할 때 워터가 아이스가 된다고 할 때 엔트로피 변화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물이 있고 아이스가 되니까 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물이 얼음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 보시다시피 물이 얼음이 되는 그 어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물이 얼음이 된다고 할 때 물이 엔트로피가 더 크겠어요? 얼음이 엔트로피가 더 크겠어요? 얼음보다는 물의 그 무질서도가 훨씬 더 클 수 있겠죠. 얼음은 진짜로 한정된 영역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고요. 물은 한정된 영역에 있긴 하지만 유동성이 있으니까 어디가 훨씬 더 자유롭겠어요. 여기에 물의 존재 가능성이 더 많아지겠죠. 존재 좌표의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얼음보다는 물이 엔트로피가 더 크기 때문에 무질서도가 더 크기 때문에 이 값이 어떻게 된다? 음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경우 그 부피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역시나 어디서 어디로 변한다고 했을 때 물에서 얼음으로 변한다고 했을 때 얼음의 1몰의 부피와 물의 일정량의 부피를 비교하면 둘 중에 어디가 더 크겠어요? 바로 물보다는 얼음의 부피가 더 크겠죠. 이유는 뭐예요? 바로 여기에는 이 얼음이 아까 얘기했듯이 수소결합이나 견압각 제한 때문에 이 밀도가 더 작다고요. 그러니까 밀도가 더 작으니까 같은 질량이라고 하면 물보다는 얼음에서 부피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엔트로피 변화는 음수고 부피 변화가 양수죠. 그럼 이게 음수고 양수니까 나눠주시면 음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클라페이롱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게 알려져 있는데 그 클라페이롱 이퀘이션은 이렇게 표현되고 그걸 적용했을 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논술해 보라는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되니까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묘하게도 보통의 경우는 저 TV 위에서 이렇게 됩니다. dP, dT가 양수가 됩니다. 사실은 물에서 나타나는 상도표에서 저 TV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게 이게 좀 특별한 경우예요. 오히려 특별한 경우예요. 오히려 더 흔한 경우는 저 TV 곡선 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게 보통이에요. 이유는 뭐다? 단위 부피가 기본적으로 고체, 액체를 비교하면 그 단위 부피가 보통은 액체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혹은 고체가 더 고밀도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보통의 경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TV 곡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양수 쪽으로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근데 물만 특별하게 음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물이 흔한 물질이긴 하지만 물에서 나타나는 저 상도표에서의 성격은 좀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저 그래프의 TV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꼭 알아두셔야 된다. 자, 쓰세요. 아이고. 자, 됐죠? 그 다음, 지웁니다. 에이. 자, 세 번째는 곡선 TC입니다. TC. 자, 얘는 누구하고 누가 만나는 교선이에요? 바로 워터하고 베이퍼가 만나는 교선이죠. 그래서 저 위에서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물과 수증기가 공존하기 때문에 증발곡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는 바로 액체상의 증기압 곡선이라고 할 수 있죠. 액체상의 증기압 곡선, 그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바로 로그 P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T분의 1 R분의 델타 S.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아까 썼던 그 수식입니다. 연력학적 분석에 의해서 무조건 흡열이라고 했죠. 무조건 흡열이어서 여기가 언제나 플러스 부호가 되고요. 증발 과정이라고 하는 건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쪽도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를 고려하시면 우리는 수학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온도가 증가할 때 이 증기압이 어떻게 되겠느냐, 아, 같이 증가하겠구나 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온도가 증가하면 분수는 감소하겠죠.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역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함수는 증가함수니까 안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증기압도 같이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TV 곡선은 이 수학적 관계로 근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C 곡선을 뭐라고 부른다? 증발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요거의 이제 세 번째 바로 점 C.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 표현으로는 크리티컬 포인트, 우리말 번역은 임계점입니다. 어디를 이렇게 표현하냐면 이때의 압력, 아니 온도 먼저 쓸까요? 온도, 얘를 TC, 그리고 압력, 그때 PC라고 쓰겠습니다. 이때 온도, 압력 이상의 조건에서 드디어 뭐가 나타난다? 초임계 유체가 나타납니다. 즉, 저 점 C는 얘를 토대로 요 영역이죠. 요 영역.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요 영역에서 뭐로 존재한다? 초임계 유체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렇게 딱 점 하나로 표현한 거고,
이때 여기에 있는 218기압과 여기는 374도씨. 이게 바로 언급하고 있는 H2O의 TC 임계 온도고요. 여기는 218기압이 이게 PC인 임계 압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도하고 이 압력 이상에서 아까 얘기했던 초임계 유체가 나타나요. 초임계 유체는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라고 했죠.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기 때문에 액체나 기체를 구분할 수 있는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면의 영역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그림의 마지막으로 이 T.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에잇. 자, 네 번째 점 T. 여기. 자, 저 점 T는 우리말로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점 T는 원래 표현은 트리플 포인트예요. 트리플 포인트. 우리말 번역은 삼중점. 자, 이것의 의미는 주어진 조건에서 유일하게 넘버 오브 페이지가 3인 상태를 트리플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 T에서 관찰할 수 있는 관찰 결과는 이거예요. 피스톤이 있는데 피스톤의 압력을 얼마로 주고요? 0.006기압으로 주는 거예요. 굉장히 저압이죠. 그리고 온도를 몇 도로 유지해요? 0.01도씨로 유지해요. 그럼 여기서 뭘 구경할 수가 있냐면 바로 아이스가 워터에 떠 있는데 그 위에 증기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관찰하려면 0.006기압에 0.01도씨만 돼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을 트리플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상도표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다른 상도표도 거의 비슷해요. 물론 뭐 굉장히 심각하게 다른 애들도 있지만 보통 그래요. 다른 상도표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까 얘기했듯이 요 TV 곡선 요거 이게 다른 데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바로 TV 곡선의 접선의 길이가 양수로 나타나는 것만 제외하면 나머지 요소들은 다른 상도표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요. 이 논리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어서 쓰세요. 쓰세요. 지금 몇 시죠? 30분입니다. 40분. 40분. 오케이. 네. 자, 쓰세요. 자, 됐다. 다 썼죠? 자, 그 다음 여기 줄게요. 줄게요. 에잇. 상도표에서 할 건 아니고 평형 그림, 성평형 그림 1, 2, 3 성평형 그림 그리고 거기 뭐 교재에 살짝 뭔가 언급이 돼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어디 갔나
잠깐 교재에 보시면 그림 10.48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교재 안 보셔도 되는데 그 중달책에 보시면 요거에 그림 10.48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바로 관행각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이거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어서 말씀 안 해도 되는데 중달책에 나와 있어서 혹시나 교사가 언급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얘는 예를 들어 H2O 를 냉각시켜서 뭘 해볼까? 냉각시켜서 얼음으로 만들어 보자. 자, 그때 이제 뭐냐면 얘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면 보시다시피 자, y축이 온도고요. 이건 냉각 시간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각 시간. 그러면 온도 거기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림 기준으로입니다. 0도씨를 기준으로 뭐 이렇게 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떤 그 상황이 나오고 있냐면, 자, 지금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현재 이 H2를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압력 변화는 고려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1기압 조건에 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1기압이면 0도씨가 이제 바로 뭐냐면 정상 어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0도씨 정상 어는 점 1기압에서 저렇게 H2O 얼음이 이제 뭐냐면 그게 뭐냐면 물이 얼음으로 혹은 얼음이 물이 이런 식으로 상태 변화를 하게 될 거다라고 보잔 말이에요. 그럼 이때 어떻게 되겠어요? 냉각을 시키는 거니까 그 시간의 초반에는 얘가 이제 뭐로 존재하겠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순수한 워터. 보시다시피 요 구간에서는 얘가 리퀴드, 액체로 존재하겠죠. 그러다가 0도씨 이하가 되면 이 모든 조건에서는 뭐다? 솔리드, 얼음으로 존재하게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온도 구간이 온도가 변화가 없는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리퀴드와 이 솔리드가 여기에서 공존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중학교 때 뭐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순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순물질이 상태 변화할 때는 그 상태 변화하는데 열출입이 생기기 때문에 그 덕에 온도가 보시다시피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런 말을 보통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공들 좀 뒤에 있을까? 놀라웠게도 이렇게 되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냐면 냉각을 시켰을 때 온도가 놀라웠게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얘가 이렇게 온도가 내려갔다가 이리 가는 게 아니고요. 갔다가 0도씨보다 더 낮아진 상태에서 약간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항상 이렇게 나타나느냐? 아니에요. 때때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즉 온도 변화가 때때로 이렇게 되고요. 보통은 이렇게 돼요. 그러면 때때로 언제가 때때로고 왜 보통은 저러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때때로 이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과냉각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학교 책에 지금 언급이 돼 있거든요. 준달 책에. 그래서 이제 이 얘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면 자, 여기 쉴게요. 자, 저거 첫 번째 1. 순물질의 정상 끓는 점이 정상 어는 점이 있겠죠. 보다 더 저온 조건에서 고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 현상을 그것도 맨날 그런 게 아니고요. 액체를 때때로 해요.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럴 때가 있고 안 그럴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때때로 유지하는 현상을 바로 뭐라고 한다? 우리말로는 과냉각, 영어 표현으로는 슈퍼쿨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로 들자면 지금 1기압으로 힘을 누르고 있는 피스톤에 여기에 영하 10도씨 쯤으로 유지를 하는데 놀랍게도 여기가 얼음이 전혀 안 생기고 온리 워터가 돼버리는 희한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때때로 되는 거기 때문에 좀 희한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행각이 왜 생길까요?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액체 상태의 표면 장력 때문입니다. 즉 준달 책에서는 표면 장력을 언급을 하는데 표면 장력의 어떤 그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과냉각 현상은 표면 장력과 관계가 있다라는 언급을 전혀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표면 장력 때문에 과냉각이라는 현상이 생기는데 표면 장력 따로 배우고 과냉각 따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는 표면 장력 따로 배우고 과냉각 따로 배우는데 둘이 관계 있는 걸 모르는 거지. 일부러 이렇게 쓴 건지 이 사람이 이걸 모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여하튼 책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표면 장력 때문이냐? 표면 장력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표면 장력이란 액체가 표면을 늘리는 거예요? 액체가 표면을 줄이는 거예요? 액체가 표면을 줄이려는 경향성이죠. 그래서 액체가 표면을 줄이려고 하는 경향성을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저기에 관행각하고 관계가 있느냐? 이겁니다. 만약
0도씨 근처에서 어떻게? 아이스 씨앗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면, 자, 주변이 워터 속인데 요런 식으로다가 조그만 아이스 씨앗이 만들어졌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 요 경계가 새로이 만들어진 저 액체의 표면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다 액체면 이건 표면이라고 할 수 없죠. 근데 갑자기 얼음이 뿅 나타나면 워터 입장에서 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표면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액체는 표면을 늘리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줄이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늘리려는 게 아니고 줄이려는 경향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워터가 이 아이스를 이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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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압 이렇게 표면을 액체죠. 액체 표면을 줄이기 위해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러면 압력을 받은 아이스 쪽에서는요, 이렇게 H2O 분자가 새어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왜? 오렌지를 손으로 콱 쥐어짜면 거기에 물이 줄줄줄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조그만 아이스 씨앗이 만들어졌을 때 액체가 얘를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 여기서 분자가 계속 빠져나오는 거죠. 그럼 분자가 빠져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기에 있는 이 아이스 씨앗이 소멸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0도씨 근처에서 얼음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 얼음 씨앗들이 잘 안 만들어질 수 있어요. 어떤 특별한 조건에서. 아시겠죠? 그러면 그 어떤 특별한 조건이라는 게 뭐냐? 혹은 관행각에 빠지지 않고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 보통 조건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냉각수에 약간씩 운동 에너지가 가해지는 경우를 뜻해요. 그게 보통의 경우예요. 때때로는 뭐냐면 관행각 상황에 빠지는 때때로는 냉각수의 일체의 운동 에너지 공급이 없는 경우를 뜻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우리 살아갈 때도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고요할 때가 보통이에요? 약간이라도 소리가 있는 게 보통이에요? 적어도 엔트로피 때문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소리가 일부라도 있는 게 보통이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공급이라는 게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툭툭툭 친다거나 이렇게 뭐 이런 거.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 살 때 나를 위주로 외력이 전혀 가해지지 않는 게 보통이에요? 약간이라도 외력이 가해지는 게 보통이에요? 예를 들어 바람을 맞는 것도 이게 외력을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컵이 있는데 물이 있는데 이 물에 일체 운동 에너지가 없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 냉각이 되는 경우는 좀 귀한 경우고요. 그게 아니라 이걸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뭐 냉장고 문을 열어. 이것도 충격이지. 뭐 열고 닫을 때 쿵쿵 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약간씩 운동 에너지가 툭툭툭 가해지지. 그러면 그냥 관행각 없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게 보통이라고. 그런데 특별하게 전혀 운동 에너지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냉각을 시키면 이런 일이 뿅 일어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왜 이러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줄게요. 자, 요거 하고 마지막 요것만 하고 이제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1시죠? 내일 1시로 뭐라고? 4시 아니에요? 내일 1시라고 하던데? 1시 맞죠? 내일 1시. 자, 보자. 자, 그러면 세 번째 이런 일 때문입니다.
바로 뭐냐면 그 아이스 씨앗의 크기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액체가 가해지는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변에서 운동 에너지가 공급되면 아이스 씨앗끼리 뭉쳐져서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온도를 낮추면 물속에 아이스 씨앗들이 조금씩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스 씨앗들이 만약에 운동 에너지가 전혀 공급되지 않으면, 충격이 전혀 공급되지 않으면 씨앗들이 좀 만들어졌다가 물이 눌러서 없어지는 거예요. 물이 압력을 가해서. 근데 운동 에너지가 툭툭툭 가해지면 그 씨앗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씩 움직이겠죠. 약간 움직이다가 지들끼리 탁 합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씨앗끼리 합체를 하면 씨앗이 갑자기 크기가 뿅 커지겠죠. 그런 식으로 씨앗의 크기가 점점점 커지면 액체가 가할 수 있는 힘의 크기가 약해져요. 그러면 힘의 크기가 약해지면 그 씨앗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체로 유지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럼 그 고체로 유지된 상태를 뭐라고 해요? 그게 얼음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조건에서는 관행각이 빠지질 않는데 그 액체가 이런 식으로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경우는 관행각에 빠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지금 몇 시죠? 58분. 자, 이렇게 10장을 마무리하고요. 내일은 용액을 해볼 거예요. 알겠죠? 오늘 나눠드린 교재를 가지고 오세요. 내일 봅시다. 아이고. 예, 내일 봅시다. 네, 조심히 가세요. 안 들어갔네? 네, 내일 만나요.